윤열입니다. 동아시아 연구원장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와주신 저 청중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컨퍼런스에 발표 토론 사회를 이렇게 맡아주신 선생님들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조금 전에 환담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올 상반기에 저희 이 자리에서 공개 컨퍼런스가 좀 잦았어요. 예년에 비해서. 그 이유는 계엄 탄핵 조기 대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대선 표심도 그렇고 지난달에는 저희가 신정부 외교정책 제안 컨퍼런스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컨퍼런스하고 이제 바로 연결이 되는 컨퍼런스가 지난 2월 달에 정치 양극화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였는데 그때 저희가 토론했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이번 대선에서 대충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양극화는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양극화 선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미호 3자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이제 몇 차례 공개 강좌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신 대선 표심 분석 컨퍼런스를 열게 됐습니다. 이게 원래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연구원도 부담이 되는 행사거든요. 왜냐하면 연구팀 조직해야 되고,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분석도 해야 되고, 언론하고 협조해서 기사도 내고, 컨퍼런스도 하고 해서 상당히 돈이 부담이 드는 사업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3년째 이렇게 하는 불상사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에 좀 부탁드리고 싶고. 그러나 분석 결과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6월 4일과 5일에 대선 바로 다음 날에 여론조사를 한국 리서치와 함께 여론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를 받아서 굉장히 짧은 한 일주일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연구를 해서 결과들을 오늘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이미 부분적으로는 동아일보에 지난 월요일 9일자에 나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심층 분석을 발표를 해드리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대선이나 총선 분석하고 자료를 축적을 하고 책을 내고 하는 작업들은 오늘 여기 앞에 계신 이내영 교수님이 저희 연구원 초창기부터 쭉 관여를 하시면서 좋은 전통을 세워주셔서 정말 저희가 성과도 상당히 많은데 동아시아 연구원에서는 빼놓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특히 이번 연구진께는 감사를 특별히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는 임성학 교수님의 영도하에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게 조기 대선이기도 했고 또 대선 마치자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빠른 템포로 작업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인사말을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한 2시간여 정도 저희 컨퍼런스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원택입니다. 예년 같으면 저도 여기 참여를 했었을 텐데 이번에 딴 일 하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지금 한 작업이라서 연구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축하를 드려야 될지 하여튼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우리도 뭐, 계엄령했지만 지금 뭐, 미국도 따라하는 것 같고, 뭐, 참, 전 세계적으로 좀 다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위기를 절차적인 정치적인 절차, 헌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극복한 의미도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갖는 그런 한국 민주주의의 리질리언스 관련된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떤 그 민심이 표출이 됐는지 오늘 1세션에서 세 분 교수님들 발표 듣고 두 분 토론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숭실대 신정섭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21대 대선에서 보수의 재편성, 윤석열 지지연합은 분열되었는가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번 선거 시작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었던 일들이고요. 그 실제로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가 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48.56, 이재명 후보가 47.83을 얻었거든요. 근데 이제 3년 만에 대선이 일어났는데 이 결과가 좀 많이 크게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49.42 대 41.15%로 뒤집혔다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유권자들이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자신의 생각이나 투표 선택을 잘 바꾸지 않는다는 걸 생각을 하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의 득표수를 보면 20대 대선과 비교해서 약 13% 정도 이제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투표율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이 많아졌는데 득표수가 줄어들었다는 건 실제로 기존의 윤석열 후보한테 투표했었던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마음을 바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바꿨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도 뭐 예상을 했고 저희가 뭐 이 데이터로도 나왔지만 가장 그 윤석열 후보한테 투표했었던 지지자들을 분열시킨 사건은 결국 이제 계엄과 탄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기존의 그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저 표 2를 보면 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투표했었던 사람들의 의견이고요. 저 오른쪽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투표했었던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재명 후보한테 투표했었던 분들한테는 거의 분열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 똑같이 매우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였다. 그것도 5점 척도로 했을 때 제일 끝에 점수를 주었는데 반해서 윤석열 후보한테 투표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다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약 한 4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투표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를 보면 이제 탄핵에 대한 의견인데요. 탄핵에 대한 의견도 좀 마찬가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데 반해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약 40% 정도 되는 여기도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탄핵이 매우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 탄핵 과정에서 그러면 여당이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었는데 일단은 윤석열 후보를 찍은 사람들만 일단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26.9%가 반성하고 탄핵을 받아들였어야 한다. 매우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15.3%가 어느 정도 이런 거에 동의를 했죠. 즉 여당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탄핵과 계엄에 대한 입장을 보면 기존의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었던 유권자들 사이에서 분명하게 의견이 나누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미 지난번 뭐 다른 세미나에서도 우리가 봤었던 내용인데 그럼 실제로 이게 투표 선택으로 이어졌느냐가 궁금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투표 선택의 이러한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보기 전에 요 앞에서 그럼 얼마나 많은 그 윤석열 후보 지지자가 이탈을 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맨 오른쪽에 20대 대선에서 윤석열을 찍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찍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 76.8%가 이제 김문수 후보를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11.9, 이준석 8.3, 투표 안 했다 2.4, 뭐 권영국 0.6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뭐 투표 안 했다는 건 설문조사에서 상당히 작게 잡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보긴 힘들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나 이준석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거의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가 기존의 윤석열 후보에서 다른 후보로 지지를 전환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옆에 있는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92% 정도가 다시 이재명 후보를 찍어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탈표가 나타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중에 이제 11.9%가 이재명 후보를 찍었다는 건데요. 사실 이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많다고 볼 것이냐 적게 볼 것이냐는 사실 이제 조금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탄핵이나 계엄 국면에서 40% 정도가 이거 계엄이 잘못됐고 탄핵에 찬성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재명 후보로 넘어간 사람은 10.9%밖에 안 됐다는 것은 사실 이제 투표 선택에 있어서는 정치적 양극화가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비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힘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단기간에 이렇게 그 투표 선택을 완전히 서로 진영을 바꿔서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3년 만에 11.9%, 약 12%가 다른 진영으로 넘어갔다라는 건 또 계엄과 탄핵이 선거 결과를 바꾸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0대 대선에서 계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가 투표 선택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점 척도로 저희가 측정을 했는데, 계엄이, 이제 제가 계엄만 요거를 먼저 보면 매우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중에 98.4%가 김문수 후보를 찍었고요. 이거 별 놀라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오다가 매우 반헌법적이고 불법적 행위였다라고 하는 입장에 있는 아까 한 26%이 정도 됐었죠. 이제 이 정도의 사람들만 좀 투표 선택이 많이 갈라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사람들 중에 과반이 안 되는 46%만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견이 투표 선택의 일부분은 반영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탄핵에 대한 의견인데요. 탄핵에 대한 의견도 비슷한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라고 했었던 사람일수록 김문수 후보를 찍었고요.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한 경우일수록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계엄과 탄핵에 대한 이슈가 실질적으로 윤석열 투표자들의 분열을 불러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근데 그러면 계엄과 탄핵 이외에 다른 측면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윤석열 투표에서 이탈했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지역을 봤습니다. 근데 지역을 보면 광주 전라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호남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서 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탈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이념별로 보면 당연히 자신을 진보라고 규정할수록 윤석열 후보한테 투표했던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이제 이동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이야기 라고 할 수가 있고, 보수라고 생각할수록 그대로 남아서 국민의힘에 투표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세대를 보면요. 역시나 이제 20대에서 이탈이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길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20대나 30대 초중반까지의 표심을 잡았기 때문인데, 이번에 그 20대에서 이탈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나 20대에서의 이탈은 이준석 후보한테로 이제 많이 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재미있는 사실이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령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탈률이 적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당 일체감이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고해진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탈률이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준석과 이재명 중에서 누구한테 이탈했는지를 보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이준석한테 더 많이 옮겨갔고요.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차라리 이재명 후보한테 옮겨가면 옮겨가지 이준석 후보한테는 옮겨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웃긴 게
이준석 후보는 보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준석 후보한테 옮겨가는 것이 더 상식적으로 맞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은 보수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한테 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과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보수 유권자 내부에서 나이가 연령대가 높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비호감으로 찍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슈에 대한 태도를 두 가지 정도 봤는데 하나는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실 이제 보수 진영에서 특히 우리가 극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나 선거 조작이 있었냐라는 질문을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태도를 물어봤는데 당연히 매우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선거 자체를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김문수 후보를 여전히 많이 찍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기존의 윤석열 후보를 찍은 사람 중에 부정선거 이슈를 믿지 않는 사람일수록 이탈을 많이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내에서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이런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투표 선택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지막은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한 건데 젠더 이슈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젠더 이슈에 대한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사용한 것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겪는 불이익이나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서 태도가 동의한다부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까지 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수록 당연히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 내에서 이 젠더 이슈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일수록 이준석 후보한테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뭐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태까지 본 건 바이베리의 애널리시스에서 사실 이제 이거를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변수들을 다 포함을 해서 다항 로진 모델을 살펴봤는데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차이, 투표 선택의 차이를 가르는 변수들을 보면 왼쪽에 저 붉은색으로 해놓은 걸 보시면 되는데요. 계엄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고요. 이념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고요. 세대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거주 지역에 있어서 서울이 조금 그 대구 경북과 비교해서 좀 마이너스인데 사실 이거를 그렇게 의미 있는 수치라고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상으로는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갈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차이를 보면 계엄에 대한 입장은 그대로 나타났는데 이념에 대한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존 윤석열 지지자 중에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한테 옮겨갔지 이준석 후보한테 옮겨가지는 않았다는 거고요. 예, 금방 마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대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보수 진영 내에 세대 분열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젊은 세대가 이준석한테 옮겨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은 양쪽에 다 있었지만 젠더에 대한 입장에서 이번에 보수 내에서 김문수냐 이재명이냐가 갈라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윤석열 진영의 이탈을 불러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에서 1000명 서울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정말 전형적인 이대남 이대녀로 나와서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준석의 정책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지금 20대, 30대 초반 정도까지의 남성들 지지가 주 대상인 것 같은데 젠더 이슈가 계속 갈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 임상학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사실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약간 선거 결과는 예상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선거가 한국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좀 생각하면서 이제 저는 이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뭐 성적 무결성과 부정선거 담론의 정치와 21대 대선에서 드러난 불신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배경, 연구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핵심 결과,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발표 배경은 24년 12월에 결국 이번 그 조기 대선도 결국에는 계엄 탄핵이 이루어진 후에 나온 선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엄 당시에 위헌적 계엄령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이 일었고요. 그때
계엄 당시에는 중앙선관위까지 군인들이 가서 그 자료를 수집하는 장면까지 모든 국민이 봤을 정도로 부정선거 의혹이 중요 계엄 이유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뭐 유튜브나 커뮤니티 기반에서 음모론이 확산됐고, 뭐 사전투표 조작이니 서버 해킹이라든지 중국 개입설 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 저희가 약간은 예상했는데, 사전투표는 특히 보수층을 중심으로 사전투표는 부정선거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저는 이번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밝혀보려고 했습니다. 뭐 이런 좀 배경에는 사실은 이런 선거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건 뭐 모든 분들이 다 인식하고 있어서, 결국 이 선거 자체의 어떤 정당성이 상실되면 민주주의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게 오래전부터 민주주의를 연구하신 분들의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사실은 이 요즘에 이제 선거 부정에 관련돼서 이제 용어로 선거 무결성, 일렉토럴 인테그리티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서 이런 연구를 할 줄은 전 상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한번 학술 논문을 한국 정치학 관련된 논문 중에서 이 선거 무결성에 관련된 논문은 하나도 못 찾으실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워낙 그 선거 관리나 선거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잘 치러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전혀 없다가 새롭게 이런 문제가 정말 큰 문제가 생겨서 이거에 대한 이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실증적인 이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트럼프 이제 부정선거 주장으로 인해서 사실상 투표 참여가, 특히 이제 자기들 지지하는 보수층의 투표 참여가 감소했다는 게 실증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선거운동 전략에 있어서 과거에는 지지층을 동원하는 전략에서 이제는 이제 반대자를 비동원하는 디모빌라이제이션 전략이 이제 우세한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보수층에서 스스로 부정선거 논리를 키우면서 스스로 디모빌라이제이션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이제 한번 이번 선거를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질문은 유권자의 부정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부정선거 인식이 투표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부정선거 인식 및 선거 무결성 인식이 민주주의 평가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분석 자료는 요번 이제 한국인 동아시아 인식조사 대선 관련된 조사고요. 부정선거 선거 인식 요인은 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3단계 모델로 해서 봤는데, 첫 번째는 선거 무결성 인식, 여기서 이제 정당의 공청이 공정했는지,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했는지, 법원이 선거 관련된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항목으로 선거 무결성 인식을 조사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통제 변수에서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들을 놓고, 세 번째는 정치 성향, 이념이라든지 정당 지지,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이런 부정인식에, 선거 부정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선거 무결성에 있어서는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시면 선관위에 대한 인식이 한 단계, 그러니까 아주 선관위가 매우 공정하지 않았다 해서 공정하지 않았다, 아니면 공정했다 한 단씩만 올라가도 82.2%가 이 부정선거 인식에 대한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거 부정인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선관위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라는 게 이 연구에서 나타났고요. 법원의 경우는 전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고, 제가 더 많이 이제 사실 살펴봐야 되는 거는, 사실 이제 정당 공청에서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와서 여기서 칭찬은 않지만 그건 좀 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 통계학적으로는 크게 유의미한 상황은 안 나타나고요. 그래서 인구 통계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 부정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마지막으로 정치 성향이요. 그래서
보수 성향 국민의힘 지지자에게는 부정선거 인식이 높다. 뭐 당연히 예상되는 내용인데요. 결국 정치적 양극화와 그 다음에 선거 무결성의 중요한 그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선거 제도가 위기를 가져왔고 이런 것들이 부정 선거 인식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선거 인식과 투표 참여인데요. 사실 아까 신정석 교수님 말하시면 이 투표 참여에 대해서 저기 설문조사 갖고 연구하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들이 자기 투표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냥 경향성만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부정인식이 있는 집단의 사전투표 참여율은 18.6%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이제 부정인식이 없는 집단들의 사전투표율은 82.6%라서 뭐 이건 좀 과장된 이제 조사 결과인데 기본적으로 부정인식이 있으신 분들은 사전 투표 안 하고 본 투표만 하신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런 분들이 사전 투표를 기피하고 본 투표를 선호하게 되고 결국에 투표 기권까지 가면 그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의 부정 선거론에 의해서 그 투표 참여를 안 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약간 보였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선거 무결성이 부정 인식과 민주주의 평가에서 뭐 시간이 다 됐다고 지금 안내를 받아서 간단히 하면 결국에는 그 선거 무결성과 부정 인식이 무결성에 대해서 나쁘다고 평가하거나 선거 부정이 있다고 평가할수록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불신의 정치, 특히 선거 관련돼서 불신 정치가 유권자 형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계속 크고 결국 선거 무결성이라는 게 민주주의 신뢰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제도 신뢰 회복 없이는 이제 투표율이나 민주주의 평가 모두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이제 그 선관이라든지 저희가 이 선거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정선거 규탄할 때도 스탑 더 스틸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 그게 미국에서 의회 폭동 나기 전에 트럼프가 했던 연설에 나오는 그 표현이죠, 그게. 그러니까 요즘 한미 간에 여러 가지로 공조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에 수행된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한국에서 시민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갈등의 종류가 이게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적 대립이라고 합니다. 2025년 대선에서 각 후보자의 투표층은 이념적으로 얼마나 분열되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념을 측정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은 보수와 진보를 0부터 10까지 양극단 사이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정하도록 주관적으로 규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 문항의 이 응답 분포를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에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의 이 결과를 나누어서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왼쪽에 위에 이재명 후보 투표층이고요. 빨간색이 김문수 후보 투표층, 그리고 이 주황색이 이준석 후보 투표층, 마지막이 권영국 후보 투표층입니다. 보시면 5를 중심으로 해서 이 5의 왼쪽에 이재명 투표층이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 투표자들도 이제 5를 중심으로 그 오른쪽에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에 비해서 이준석 후보 투표자들은 5를 중심으로 그 오른쪽에 상당히 몰려 있기는 합니다만 왼쪽도 상당히 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권영국 후보 투표층은 왼쪽에 상당히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진보와 보수 간의 투표층들 사이에서 후보 선택에 따라서 이념적으로 상당히 분열되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이제 이준석 투표층이 이거 투표층별로 이 박스 플롯으로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비교를 해봤을 때 눈에 띄는 것은 아마 이준석 후보 투표층일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쪽과 김문수 쪽 그 사이에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은 김문수보다는 좀 더 중도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위값으로 살펴보면은 전 연령대 투표층에서 이준석 후보 투표층이 중위값이 5입니다. 50%가 여기에 몰려 있다는 이쯤에 위치해 있다는 얘긴데요.
근데 이거를 또 연령별로 또 구분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연령별로 구분을 해보면요. 왼쪽에 박스 플롯입니다. 전체 연령대에 비해서 39세 이하, 그러니까 청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살짝 위쪽으로, 그러니까 6을 중위값으로 하는 좀 더 보수적인 태도를 이 내부에서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이준석 후보 투표층을 전체와 39세 이하로 이번에는 히스토그램으로 같은 데이터입니다. 이게 비교해 보면요. 역시 이 전체 연령대가 좀 이제 흐린 회색으로 나와 있는 경우고, 그 다음에 주황색이 39세 이하입니다. 39세 이하의 경우에 좀 더 이 내부에서 더 보수적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이 단순한 0부터 10까지의 진보 보수가 아니라 정책 태도 문항들을 가지고선 이들의 이념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 태도 문항들은 단기적인 이슈, 그러니까 계엄이라든지 연금 개혁, 부동산 폭등과 같이 우리 사회에 중요하지만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이슈들과는 달리 좀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가치 지향이 반영된 문항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회 문화 분야의 정책 태도는 동성애자,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문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항을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여성 차별에 대한 태도를 이 사회 문화 분야의 정책 태도 문항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경제 안보 분야의 문항들로는 대북 안보와 관련된 문항, 그리고 시장과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그러니까 시장주의를 구성하는 문항, 마지막으로 이 능력주의를 구성하는 문항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차별 반대, 기후, 성평등 이렇게 첫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역코딩을 해서, 그래서 보수에 해당되는 사람들 4나 5를 답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퍼센테이지로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편집을 하느라고 숫자가 좀 엉켰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본문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석 결과를 간단히 여기 살펴보면은 먼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의 지지층은 안보, 경제, 능력주의, 이 경제 안보 분야와 관련된 이슈에서 공통적으로 좀 강력한 보수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두 지지층은 사회 문화적인 이슈에서 명확한 차이를 또 드러내는데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지지자들은 이 사회 문화적인 부분에서 이 김문수 지지자들보다도 더 보수적인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안보 분야에서는 이 김문수 쪽보다 좀 더 중도에 가깝지만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좀 더 보수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재명과 권영국 지지층은 사회 문화적 진보 가치에서 뚜렷한 지지를 보였고요. 경제 안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보적인 가치의 지지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이거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다차원 문항 반응 이론, 이 6개의 문항을 다차원 문항 반응 이론을 사용해서 크게 사회 문화적 차원과 경제 안보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 차원별로 이 데이터의 답을 한 응답자들의 위치를 측정을 한 것입니다. 이때 응답자들의 위치는 0을 중심으로 하는 정규 분포를 이루도록 표준화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위치가 0 가까이 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이들이 중도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이 전체적인 사람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중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투표자들을 2차원 정책 태도 이념 공간에 배치했습니다.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는 X축 위에 위치할수록 더 보수적인 것이고요. Y축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경제 안보 분야에서 더 보수를 의미합니다. 자, 먼저 왼쪽의 이 까만색 이 점들은요, 전체 이 응답자들을 분포시킨 것이고요. 이것들을 이제 처음에는 전 연령대 투표자들을 성별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남성, 빨간색은 여성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보면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좀 줄여서 연령대를 좀 39세 이하로 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고 이들이 아래 위로 더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29세 이하입니다. 이번에는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이 그 상위 25% 밀집 구역이 거의 겹치는 부분 없이 아래 위로 상당히 벌어져 있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들을 투표층별로 어느 후보자에 투표했는지에 따라서 이 상위 25% 밀집도를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재명 후보에 투표한 사람들, 김문수 후보에 투표한 사람들 왼쪽 그래프를 보면요, 뭐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이 양옆으로 좀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한국에서 이념을 구성한다고 우리가 생각해왔던 경제 안보 분야가 이들에게는 중요한 이념을 구성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 이준석 투표층과 권영국 투표층을 비교해 보면은 이준석 투표층의 경우에는 아래 위로 굉장히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회 문화 분야에서 이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들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들을 다시 연령대를 줄여보겠습니다. 39세 이하로 줄여보면은 이 겹치는 부분이 이재명, 김문수를 지지한다고 해도 겹치는 부분이 좀 줄어들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45도로 각도로 해서 이들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39세 이하가 아니라 29세 이하, 죄송합니다. 39세 이하이고 이준석과 권영국 후보를 비교한 것인데요. 자, 이들을 보면은 거의 뭐 상위 25% 밀집 구역이 안 겹칩니다. 자, 그러면은 왜 김문수가 아니라 이준석에 투표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이 김문수와 이준석은 둘 다 보수 쪽으로 이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이들을 가르는 기준은 뭐였냐? 그래서 앞에서 이제까지 논의했던 바에 따르면은 사회 문화적인 그런 이념이 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좀 중요했다. 이준석 투표 측에게는 그런 결론을 좀 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게 분석 결과를 보면은 일단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이 앞서 이제 신정석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중요합니다.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이준석에 투표할 이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39세 이하 남성일수록 또 올라가고요. 경제 안보 차원에서는 중도에 가까울수록 더 올라갑니다. 한편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는 보수적일수록 올라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대남의 정치적 효능감에 대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사실 정치적 효능감을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해봐도 이 분석 결과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식으로 비교를 해봐도 그렇고 전체 연령대를 걸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효능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것이 딱히 이게 김문수와 이준석을 가르는 그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교육 수준이나 경제 계층과 같은 것도 별로 영향이 없는 요소들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이준석 투표자 보수인데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센 보수적인 성향이 깔려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센 이야기까지는 안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토론 때 한번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아까 네, 전 동아일보의 김승연 논설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포인트만 골라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제가 질문도 한 가지 있기 때문에 좀 드려보겠습니다. 신정석 교수님 발표 중에 한 200만 표가 3년 전 대선하고 비교해서 윤석열 찍었던 사람이 김문수를 덜 찍었다. 그게 한 200만 표다 말씀하셨는데 많이 빠졌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덜 빠졌습니다. 이 정도 계엄과 이 정도 정치와 이 정도 사후 관리를 감안할 때 표가 200만 표까지밖에 안 줄었다는 얘기는 민주당이 그만큼 대안으로 여겨지지 못했고 보조적으로 이준석 후보도 안정감을 못 줬던 결과 아닌가. 물론 승부는 확연히 갈랐지만 더 빠졌어야 될 건데 덜 빠졌다는 게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눈에 띄는 거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이따 교수님께 좀 다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3년 전에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사람 중에 8%는 이번에 이 후보를 찍지 않았습니다. 정치 지형은 탄핵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커졌고 또 시장과 지사였던 이재명 정치인이 당 대표까지 겪고 의원을 하면서 훨씬 경험의 폭도 넓어지고 안정감이 생겼을 것 같은데 8%는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역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재명이란 정치인이 갖고 있는 불안정 요소가 여전히 작동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탈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이제 강 교수님이 왜 스탑 더 스틸이 트럼프의 구호라 그랬는데 제 동아일보 사무실 위치가 광화문 내거리에 있습니다. 저기서
일요일 날 또 주말에도 집회도 많고 제 사무실에서 앉아 있으면은 바깥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예. 근데 이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 스탑 더 스틸을 하는데 그분 영어 발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은 해외 유학하거나 교포일 수밖에 없겠다. 정상적인 목소리는 좀 연세가 있어 보이는데 누군지는 알 수도 없죠. 소리만 들었으니까. 발음이 굉장히 좋아서 고학력자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아까 그 나오신 것 중에 고학력자일수록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덜 믿는 조사가 나왔다는 평가해 주셨는데, 그거는 뭐 숫자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가졌던 통념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이 국민의힘에서 하나의 그 스탠스를 정했습니다. 초반에는 올라타는 듯 하다가 이 선거가 다가오면서 거리를 좀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만든 표현이 있어요. 아, 우리가 꼭 부정선거 있었다고까지는 말은 하지 않겠는데 우리가 만나면 수많은 사람, 특히 썩 괜찮고 신망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조차 다 이상하다고 하니 이거 좀 확실히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선관위가 더 충실하게 답을 해달라. 그리고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저희 관훈 토론에 나온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것도 동일한 표현을 썼고, MBC에 출연한 홍준표 시장도 동일한 표현을 썼어요. 그걸로 보아 그 그룹 내에서는 부정선거에 빠졌다는 소리도 듣지 않으면서 부정선거를 믿는 지지층한테 모빌라이즈 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았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것처럼 이른바 어느 분 말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서울법대 7구학번 한 200명쯤 되는데 그분들 단톡방에 가면은 한 반 정도는 부정선거를 믿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 단톡방에 들어있는 분 얘기입니다. 우리 대학 동기들, 뭐 아마 이제 특별한 어태치먼트가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쏠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고학력자의 문해력 저하와 고학력자들이 뉴스 미디어를 선별해 읽지 못하고 또 유튜브에 더 휩쓸리는 현상들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그 언론도 학계에서도 같이 좀 어드레스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여기 앉아 계신 이제 학생분들도 이미 고학력자시고 앞으로 고학력 30대, 40대, 50대를 사실 텐데 미디어를 어떻게 읽고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큰 숙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반성을 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부정선거라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이제 서버를 건드리는 근본적인 조작이죠.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시험 못 봤는데 걱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서버로 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에 숫자를 고칠 수 있다면 뭐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다고 믿지만 이 절차상 있었던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갔는데 이게 너무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을 전후로 하는 그 대선이 시작되는 그 국면에서 6개월 국면에서 KBS도 그렇고 중앙일보도 그렇고 몇몇 매체에서 뭐 붙는 종이, 접히는 종이, 뭐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취재를 해서 저도 비로소 그때 뉴스를 보고 아, 이 영역은 정말 아니구나 하고 믿게 됐는데, 사실은 이건 너무 늦었고 2000년 총선 이후부터 일군의 사람들이 부정선거론을 얘기할 때 한국의 기자들이 좀 더 일찍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취재를 해서 빨리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퍼지고 굳어지기 전에 이 문제를 어드레스 했다면은 지금처럼 부정선거를 믿는 분이 많아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부정선거에 대한 너무 과신 이런 것 때문에 이 한국의 이 조사를 보면 한 33% 정도는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으시는 것 같은데 너무 큰 숫자거든요. 이거는 이번 대선 그 계엄과 대선 국면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다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었어요. 투표 안 한 사람 가운데 48%는 부정선거를 믿었다 이런 거죠. 윤 교수님 아닌가요? 투표 안 한 사람 가운데 48%인가요? 아니면 아닙니까? 아, 맞죠. 그러니까
단순화해서 얘기하면 100명 중에 80명이 투표를 했고 20명은 투표를 안 했는데 뭐 대체로 그 정도는 안 하시잖아요. 근데 20명 투표 안 한 사람 중에 48%니까 절반이라고 보고 절반은 부정선거란 생각이 없이 안 하신 분이고 절반은 그러니까 10명에 해당하는데 100명 중에 그 10명은 투표를 안 했는데 부정선거는 있었다고 믿으신다는 얘기죠. 부정선거가 어차피 내 표는 부정에 의해서 왜곡될 테니까 안 하셨는지 아니면은 나는 원래 무관심층이라 투표는 안 하지만 뭐 사람들 주장하는 거 보니까 또 난 세상이 불신으로 가득해 있으니까 부정선거 있었을 거라고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여 그 중에 일부라도 부정선거 때문에 내 한 표가 훼손될까 봐 투표 안 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분들은 저희가 구제해야 될 유권자인 것 같고 특히 이분들은 부정선거를 믿었다는 점에서 민주당 지지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이게 다만 뭐 3%라도 향후 선거엔 당락을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투표 참여와 생각을 바로잡는 것 등에 대한 이슈가 전 앞으로 좀 생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였던 것 같고 그 디모빌라이즈된 그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의 향배는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많은 표를 받아왔지만 3년 전에 비해서 일부 잃기도 8%는 잃기도 하고 또 이런 여건에서는 더 크게 계셔야 되는데 이기지 못한 것.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분들에 대한 지지, 기대가 좀 약해지는 현상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게 전 구조적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세진 교수님께서 네 분의 이제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지지층의 양태에 대해서 또 양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 썩 맞듣지 않은 대선 후보들이 경쟁해서 어디에 표를 줘야 되나 고민하는 일들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무리 차원인데 힐러리 클린턴이 백악관 7년 차쯤 됐을 때 한국 외신 기자 클럽에서 90년대 말에 회견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아는 이유는 당시 워싱턴 특파원으로 그 자리에 있어서 질문을 했던 시니어 기자를 제가 알기 때문에 직접 들은 겁니다. 자기가 질문을 했다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똑똑하다는 힐러리 클린턴이 백악관 생활을 7년이나 했는데 당신이 보는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를 물었대요. 그 당시에는 쌍둥이 적자가 굉장히 미국을 휩쓸고 괴롭힐 때였는데 힐러리의 답은 그게 아니었답니다. 굉장히 예상 밖이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더 이상 최고의 인재가 워싱턴으로 오지 않는다. 였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이라 하면 선출직일 수도 있고 임명직일 수도 있는데 아마 선출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긴 이미 다국적 기업이 이미 큰 역할을 하던 미국 땅에서 굉장히 우수한 정치적 자질과 공공선을 추구할 만한 자질이 있는 분들이 더 이상 정부나 의회로 가지 않고도 자기가 기여하고 싶은 세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요새 다국적 기업들이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거기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현실이, 그 현상이 한 세대 지나서 한국에도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썩 괜찮아 보이고 정치나 공공 영역에 일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 분이 이 바닥에 가고 싶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많고 이미 그 이제 뭐 이 리크루팅이 주로 되는 40대, 50대뿐만이 아니라 20대, 30대 분들이 과연 정치와 정치권, 특히 정치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저하됐다고 돼 있다는 걸 뭐 이미 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좋은 사람이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맞물려 총선의 공천 과정을 봐도 제가 최근에 뭘 하나 쓰기도 했지만 미래 당대표감이나 미래 대통령감에 해당되는 뭐 거물이라고 말하면 아직 신이라 그렇지만 체제 순응종이고 너무 적응을 잘하고 모범적인 일 처리를 통해 그 시스템 안에서 혜택을 받는 그 패턴의 성장 과정을 거쳤던 사람보다는 뭐 흔히 단적으로 말하면 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어디 모범생 투성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분들이나
당선된 분들 보면 이른바 흔히 말하는 모범생의 삶을 30년 살았던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분은 대통령을 되겠다는 생각을 잘 안 하실 것 같고 또 기질이 맞지 않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점점 총선에 공천받아 이 당대표를 노리고 미래 대통령을 꿈꾸는 이 분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 5년 후겠죠. 이번이 3년이 아니라 5년 후 대선이 또 있을 때 10년 후 대선이 있을 때 흔쾌하게 이 사람 정도면 한국 사회를 바꿀 리더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라면 좀 내가 가슴 설레고 한번 따라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덜 들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미래 유권자로서 여기 학생들 많이 계신데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고 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헌해야죠. 그래서 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예. 대선이 끝난 직후에 며칠 만에 이렇게 정말 재미있는 보고서를 작성을 하신 세 분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읽으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연구 주제도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주었고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사실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분이 발제하신 내용들인데 그것들에 기반해서 저는 만약에 우리가 오늘 제 토론이 끝난 다음에 뭐 발표가 끝난 다음에 토론을 한다면 두 가지 정도를 함께 논의해 볼 만한 주제로 던지고 싶은데 첫 번째 하나는 무엇이냐면 과연 신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지 연합이 과연 우리가 크게 변화가 되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주점이 있습니다. 그건 토론 그리고 아까 이제 방금 김승영 위원님께서도 하신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보내주신 자료와 그리고 제 한편으로 보자면 구세진 교수님의 연구 자료는 제 생각하고 또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분께서 이야기가 결이 비슷하면서도 한편으로 보자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라고 읽힐 만한 지점들이 있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두 번째 제가 함께 토론해보자 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임성학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였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아이러니하게 그동안의 정치학자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거 너무 신뢰할 만한 거기 때문에 연구를 잘 안 해온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임성학 교수님의 연구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정치학자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일깨울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편으로 이제 보자면 임성학 교수님께서의 연구 결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를 해서 하는 제도적 변화를 토행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리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제 앞에 주제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의 한국의 보내주신 신정석 교수님하고 구세진 교수님의 자료를 통해서 제가 읽어내는 바들은 뭐냐면 변화된 정치 지형 안에서 제도의 변화만으로는 사람들이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리기 어렵지 않을까. 제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과연 민주주의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람의 태도를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게 할 만한 내용들이 신정석 교수님하고 그다음 구세진 교수님의 또 한편으로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세 개의 논문을 읽어가는 글을 읽어가는 과정은 그랬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조금씩 좀 더 전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석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바들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지지 연합에 변화가 있었고 붕괴가 되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했었을 때 사실 타이틀을 보는 순간에 생각이 되었던 건 우리가 지지 연합이라고 한다면 어떤 조직이라든가 어떤 집단들이 묶여 있어야 될 거고 그게 20대 대통령 선거에는 어떤 형태가 있었을 거고 21대 선거에는 그것들이 연합을 20대에는 했는데 21대에는 깨어져 나갔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정치학자로서 20대 대선의 상황에서의 어떤 연합을 구성했었던 조직들, 뭐 단체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정치학 관점에서 보자면 가장 크게 조약하게 생각한다면 무당파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도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무당파였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무당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고민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제목을 보고 무당파에 대해서 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무당파가였는지 아닌지를 설문조사를 해야지만이 이게 좀 제 생각 흐름이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무당파가 깨져 나오는 이야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송채린 선생님 좀 선생님 연락해서 자료 좀 전체 설문조사를 보고 싶다 했는데 그건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무당파의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적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신정석 교수님께서 찝어내는 이탈하는 표들 뭐 10몇 % 이 정도 표는 충분히 무당파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국민의힘 당시에 정체성을 가졌던 사람들은 사실상 그 내부에서 당시에 당 안에 속해서 있었던 지금 이준석이라든가 김문수 이 두 사람들 표가 나눠진 것 뿐이지 특별하게 변화된 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탈락되고 빠져나온 건 그냥 무당파였던 것이다. 라는 이제 결과가 하나가 가능한 거겠죠. 이제 그러면 이건 제가 이 결론에서 보자면 이 결론은 무당파가 적지 않았다고 전제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러면 돌아갔을 때 또 다른 물론 저는 정치학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는 무당파라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보수이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신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아이디어를 따라갔었을 경우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지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여기 정치학 전공하시는 분들에다가 논설위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에게 정체성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강한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왔었을 경우에 내가 태도의 변화가 지금은 20대 때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21대에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큰 점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던 정체성을 버린 다음에 새로운 정체성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두 번의 힘든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을 했었을 게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당 정체성을 버리고 기권을 하는 게 오히려 맞겠죠. 그러니까 무당파로 변화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어야지 이제 이런 변화가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실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정체성까지 바꾸는 사람들의 비율도 적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라고 한다면 신 교수님께서의 이야기의 분석 안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지 혹은 그런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균열이 났다 아니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큰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기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지는 국민의힘을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정체성까지 바꿔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찍게 만든 사람 요런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좀 나와줘야지만이 신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변화, 분열, 이런 이야기로 넘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세진 교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들어가자면, 저는 구세진 교수님께서 상당히 주저주저 하신다는 좀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봤었을 경우에 구세진 교수님의 연구는 한국에서의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극우 유권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적고 사실은 제가 아는 한에서 극우 유권자, 그러니까 극우 정당을 정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한 연구들은 많지만 어떤 유권자가 극우 유권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측정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연구가 제가 너무 부족해서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연구로 보자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컨빈싱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좀 구세진 교수님께서 조심조심 쓰셨느냐면 이준석 지지층을 극우로 규정하기에는 아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극우는 왜 웃으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극우 민족주의 성격을 띠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 각각의 정책에 대한 이런 태도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아는 한에서 극우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틀 안에서
정치적 자유의 평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저는 가장 극우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구세진 교수님께서 나열하신 이민자에 대한 태도라든가 여성에 대한 태도라든가 장애인의 태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적 자유의 평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구체적인 양태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한국에서 유럽과 같이 극우 정당이 많이 활용하는 이민자 문제가 한국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아직은 이민자가 문제가 않은 것뿐이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자유의 보편적인 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이준석 지지자들과 같은 경우에는 극우로 포함될 수 있을 정도 포함된다라고 제가 동의할 만한 정도의 분석을 담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또 그러면서 구세진 교수님의 글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니 그렇다면 한국에는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계엄이라고 하는 반민주주의, 반헌법적인 이런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왜냐,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자유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헌법을 부정하는 형태의 극우의 한 단체도 있는 거고, 이와는 달리 이 정치적 자유의 평등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평등을 추진하려고 하는 정치적 개입들에 대해서 방해하거나 부정하는 또 극우가 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구세진 교수님의 글을 보면서 생각외로 더 심각한 상황일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질적인 성격의 극우가 지금 정치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임성화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아까도 돌아가자면 과연 쉽게 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내부의 극우라고 하는 두 개가 이너서클 내부에서의 챔버 이펙트 이런 것들 때문에 외부의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않는 현상들은 분명히 강할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도가 변화되고 하더라도 쉽게 보자면 선거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조직적인 부정이라든가 개입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인 실수들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실수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실수를 조직적인 개입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세력들,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의 세력들이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달리 선관위가 열심히 하고 많은 것들 제도적인 변화, 투명성 하는 건 노력은 좋겠지만 과연 그것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를 함양을 시킨다, 안정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태도를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극우까지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반공주의적인 형태의 보수가 있고, 또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거는 그런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보수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포퓰리즘에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갈라치고 나누고 배제하고 하는, 그래서 그건 한번 좀 더 많은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주제인 것 같고. 짧은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좀 더 발전된 논문으로 좋은 논문 기대하겠습니다. 첫 세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